같은 날 같은 시각 두 아이가 태어났다. 한 아이는 어느 이름 있는 집안의 장손으로 따뜻한 이불 속에서 울음을 터뜨렸고, 또 다른 아이는 이름도 없이 얼마 뒤 구하원 침대 위에 놓여졌다. 첫 번째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자마자 누군가 달려와 따뜻한 품 안에서 달래줬고, 두 번째 아이는 목청이 터져라 울어도 아무도 오지 않았다. 10살의 생일을 맞이할 즈음 두 아이는 같은 공간에서 만나게 된다. 봉길은 구하원에서 자랐다. 신기하게도 구김살이 없었다. 밥이 조금 늦어져도, 남이 입던 옷을 물려입게 되어도, 친구들과 다투어도 금방 잊었다. 혼자서도 잘 놀았고 잘 웃었다. 선생님들은 그런 봉길을 대견해 하면서도 유별나다고 수군댔다. 쟤는 참 이상하게 해맑아. 하지만 밤만 되면 얘기가 달라졌다. 봉길은 늘 가위에 눌렸다. 몸은 돌처럼 굳고 눈만 겨우 떠진 채 천장을 올려다보면 방구석 어딘가에 검은 것들이 쪼그리고 앉아있는 게 보였다. 사람 같기도 하고 짐승 같기도 한 그림자들. 그것들은 봉길을 내려다보며 입도 없는 얼굴로 희죽거렸다. 처음에는 무서웠던 봉길도 이제는 밤마다 찾아오는 그 기척 앞에서 놀라기보다 모른 척 견디는 법을 먼저 익힌 아이가 되어 있었다. 아침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벌떡 일어나 운동장을 뛰어다녔다. 밤마다 귀신을 보는 아이답지 않게 봉길은 햇빛 아래에서 누구보다 생기 넘쳤다. 그러던 봉길이 10살 무렵 입양이 결정됐다. 그날 구하원 선생님들은 유난히 분주했고 봉길은 생전 처음 새 옷을 입었다. 늦은 나이였다. 이미 웬만한 아이들은 다 어린 나이에 데려가고 봉길처럼 10살이 다 되어가는 아이를 고르는 집은 드물었다. 그래서 다들 의아해했다. 그것도 지방에서 이름 있는 큰 집이라고 했다. 대문이 크고 집안이 반듯하고 형편도 넉넉한 양반가의 후손 같은 집. 원장은 봉길에게 잘된 일이라고 했다. 내가 복이 많아서 그런다며 가서 말 잘 듣고 건강하게만 크면 된다고 했다. 봉길은 고개를 끄덕였다. 입양된 집은 정말 컸다. 대문부터가 달랐다. 구하원 아이들이 대궐 같다고 수군댈만 했다. 넓은 마당, 두꺼운 기둥, 겨울인데도 바람이 고여있는 것 같은 대청을 가졌으며 안채로 들어갈수록 양냄새가 짙어졌다. 봉길은 그 집의 냄새를 오래 기억했다. 그 집엔 아픈 아이가 하나 있었다. 봉길과 비슷한 또래의 사내 아이였다. 태어날 때부터 병치레가 심했고 이름난 의원을 불러도 낫지 않았단다. 봉길은 그 애가 얼른 나아서 같이 축구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양부모님은 인상이 좋았다. 양어머니는 봉길의 머리를 빗겨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정성스러운 밥을 챙겨주었지만 단 한 번도 아이를 깊이 끌어안지는 않았다. 양아버지도 마찬가지였다. 인자한 얼굴로 필요한 모든 것은 아낌없이 내어주겠노라 말했지만 정작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진 않았다. 그 집에 들어간 첫날 밤부터 역시 가위 눌림은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 집은 달랐다. 늘 그래왔듯 몸은 굳어 있었지만 이번에는 눌리는 감각부터가 달랐다. 꼭 보이지 않는 무엇이 방 전체를 가득 채운 채 천천히 위에서 내려앉는 것 같았다. 고아원에서 보던 것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다. 옷장 앞에도 창문 틈에도 천장 모서리에도 새까만 형체들이 빽빽하게 들러붙어 봉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곧 죽는다. 저기로 들어가면 되겠다. 얼마나 버틸까? 한 달 후면. 봉길은 누운 채 그 말들을 들었다. 누가 죽는다는 걸까? 봉길이 몸을 일으키려 하자 그림자들은 일제히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어디론가 스르르 물러났다. 마치 들켜버린 벌레떼처럼. 다음 날 아침, 봉길은 밥상 앞에 앉아 멀쩡히 된장국을 떠먹었다. 봉길은 밤에 있었던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양부모님께 걱정을 끼치는 것도 싫었고 귀신을 보는 아이로 찍혀 입양이 취소될지도 모를 일이다. 이제 와서 다시 버려지는 건 조금 싫었다. 하지만 가위 눌림은 갈수록 더 심해졌다. 검은 것들은 밤마다 찾아왔다. 서로의 귀에 입을 대고
봉기를 힐끔거리며 중얼거렸다. 시간이 다 돼간다. 대신 칼놈은 모르고 있네. 불쌍한 놈. 봉길이 모른 척하기도 점점 버거웠다. 그리고 한 달이 다 되어가던 밤. 그날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창밖에 바람도 없고 벌레 소리도 없고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다. 봉길은 잠든 척 눈을 감고 있었다. 이제는 밤마다 오는 것들이 지겨워져서 차라리 먼저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지경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문 밖에서 누군가 발을 끄는 소리가 들렸다. 귀신인가? 봉길은 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가위 눌림이 오기 직전에 묵직함은 없었다. 눈만 감은 채 가만히 들었다. 문 앞에서 멈춘 발소리. 아주 낮은 속삭임. 방문이 아주 천천히 열렸다. 봉길은 늘 그래왔듯 조금만 지나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달랐다. 낮고 다급한 목소리였다. 빨리. 봉길은 잠깐 눈을 떴고 희미한 어둠 사이로 방 안에 누군가 들어와 서 있는 그림자가 보였다. 그건 귀신이 아니었다. 그 순간 젖은 수건 하나가 갑자기 입과 코를 덮쳤다. 코를 찌르는 독한 냄새가 훅 스며들었다. 봉길은 놀라 몸을 버둥거렸지만 작은 팔다리는 금세 붙들렸다. 숨을 쉬지 않으려 해도 소용없었다. 한 번, 두 번 억지로 들이마신 공기 끝에 눈앞이 아찔하게 일렁였다. 비명조차 제대로 새어나오지 않았다. 몸이 침대 아래로 스르르 기울 듯 미끄러졌고 멀어지는 의식 사이로 누군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소리만 어렴풋이 들렸다. 그리고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땐 집 냄새와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고 몸이 반으로 접히듯 구겨졌다. 사지가 엉망으로 몰리며 어디가 팔이고 어디가 다리인지 헷갈릴 정도였다. 꼼짝달싹 할 수 없게 묶이고 가려져 숨이 막히고 토할 것 같았다. 곧 죽을 목숨. 그건 자신을 향한 말들이었음을 깨닫는다. 봉길은 자루 속에서 눈을 크게 떴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그때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이 밀려왔다. 귀신들이 보이던 밤들보다, 가위에 눌리던 순간들보다 지금이 훨씬 무서웠다. 자기를 죽이려는 건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다시 눈을 떴을 땐 화림이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얼굴은 이상하리만치 선명했다. 아직 어린 티가 가시지 않은 얼굴이었는데 눈빛만은 너무 오래 많은 걸 본 사람처럼 맑고 서늘했다. 하지만 그 순간 봉길이 먼저 알아본 건 서늘함이 아니었다. 걱정이었다. 누군가가 자기 얼굴을 그렇게 들여다본 적이 있었나 싶을 만큼 화림의 눈빛엔 다급함과 걱정이 어려 있었다. 고아원에서도 입양된 집 어디에서도 봉길은 그런 눈빛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사람들은 대개 봉길을 불쌍하게 여기거나 쓸모를 가늠하거나 그냥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화림은 달랐다. 마치 눈앞에 있는 아이 하나를 정말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봉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를 바라봤다. 입을 막고 있던 수건이 풀리고 결박된 손목이 차례로 풀릴 때까지도 그는 멍하니 그녀만 봤다.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렇게 봉길은 산막에 몸을 숨기고 잠이 들었다. 아주 오랜만에 깊고 평온한 잠이었다. 다음 날 구판이 벌어졌다. 북소리는 한 박자씩 어긋나기 시작했고 방울 끝은 미세하게 떨렸다. 이모 할머니는 한눈에 알아봤다. 재물이 빠졌다는 것을. 손녀가 그 아이를 빼돌렸다는 것을. 그녀는 화림을 바라봤지만 그 자리에서 따로 추궁하지는 않았다. 이미 판이 열렸고 지금 필요한 건 화가 아니라 수습이었다. 이모 할머니는 이를 악물고 장단을 끌어갔다. 고수 아저씨의 북이 더 깊고 무겁게 울렸다. 살아있는 사람들이야 알아듣지 못했겠지만 구판 한복판에 선 사람들은 다 느꼈다. 무언가가 잘못 들어왔다는 걸. 액은 가라앉지 않았다. 달래야 할 것은 더 날카롭게 일어섰고 눌러야 할 것은 오히려 힘을 얻었다. 공기가 무거워졌다. 촛불이 한꺼번에 기울었고
제청 가장자리의 종이 장식들이 바람도 없는데 마구 흔들렸다. 안채 깊은 곳에 누워있던 병든 손주의 숨이 갑자기 거칠어졌고 집안 여자 하나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헛구역질을 했고 누군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목이 졸리는 것처럼 숨을 몰아쉬었다. 구파는 더 이상 집안을 살리는 의식이 아니라 눌려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문턱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화림이 먼저 무너졌다. 아니, 정확히는 화림 쪽으로 먼저 들어왔다. 신내림의 문턱에 서 있던 어린 무당은 원래도 열려있는 몸이었다. 구판이 어긋나고 불러야 할 것과 오지 말아야 할 것의 경계가 흐려진 순간 그 빈틈을 타고 검고 축축한 것이 화림 안으로 파고들었다. 화림의 몸이 크게 흔들렸다. 입술이 하얗게 질렸고 눈동자가 위로 치켜떴다가 다시 내려앉았다. 누군가가 화림 몸 안에서 억지로 숨을 쉬려는 것처럼 그녀의 가슴이 들쑥날쑥하게 들썩였다. 고수 아저씨가 장단을 세게 눌렀다. 이모 할머니가 날카롭게 무언가를 외쳤다. 할머니의 제자들이 다급히 부적과 술잔을 옮겼다. 하지만 이미 판은 기울어 있었다. 화림은 그 자리에 선 채 귀에 씌었다. 손끝이 떨리고 입안에 피맛이 차오르고 자기 것이 아닌 웃음소리가 목구멍 끝을 긁고 올라왔다. 순간 화림은 이게 다 자기 탓이라는 걸 알았지만 돌이킬 순 없었다. 이모 할머니는 처음부터 이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끝까지 자기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도, 그리고 바로 그 생각 때문에 화림은 더 빠르게 무너졌다. 그때 이모 할머니가 움직였다. 망설임은 없었다. 노무당은 손녀를 한번 바라봤고 그 짧은 눈빛엔 노여움도 원망도 없었다. 다만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체념 같은 것만 있었다. 이모 할머니는 스스로 손녀와 귀 사이에 몸을 던졌다. 받아야 할 것을 대신 받아내고 닫아야 할 문을 자기 몸으로 닫아버렸다. 그 순간 제청 안의 바람이 한꺼번에 꺼졌다. 촛불이 검게 일렁였고 방울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모 할머니의 몸이 휘청였고 입가로 검붉은 피가 흘렀다. 화림은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섰지만 손끝 하나 제대로 뻗지 못했다. 이모 할머니는 마지막 힘으로 화림을 밀어냈다. 손녀 대신 귀를 받아낸다는 게 무엇인지 그날 화림은 너무 분명하게 봐버렸다. 그리고 이모 할머니는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 판을 닫기 위해서였다. 더 이상 무엇도 타고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손녀가 완전히 잡아먹히기 전에, 집안 전체가 통째로 무너지기 전에 제 몸 하나를 마지막 값으로 내던진 것이다. 그제야 구판이 멎었다. 북도 방울도 사람들의 비명도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잘린 듯 멎었다. 화림은 신을 받았다. 하지만 동시에 이모 할머니를 잃었다. 그건 축복도 완성도 아니었다. 칼날을 맨손으로 받아내는 것에 가까운 신내림이었다. 몸 안에 신이 들어앉는 순간 화림은 가장 먼저 자기가 무엇을 잃었는지부터 알게 되었다. 이모 할머니의 숨이 끊어지는 순간 그제야 자기 몸 안의 것이 가라앉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화림은 그 자리에 멍하니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살았다는 안도감도 신을 받았다는 실감도 없었다. 오직 하나, 이 모든 화를 결국 자기가 불러일으켰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쓸었다. 자기가 본기를 살리지 않았다면, 자기가 판을 거스르지 않았다면, 자기가 끝까지 모른 척했더라면, 그럼 이모 할머니는 안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 생각은 이후 오랫동안 화림을 놓아주지 않았다. 구판이 완전히 꺼진 뒤에는 고수 아저씨가 움직였다. 사람이 죽고 귀가 날뛰고 어린 무당 하나가 넋이 빠져 주저앉아 있는 와중에도 그는 끝까지 정신줄을 놓지 않았다. 북을 치던 손으로 장단을 끊고 제청 가장자리를 다시 정리하고 쓰러진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집안 어른들 입을 막았다. 겁에 질린 제자들을 다독이며 부적과 피 묻은 도구들을 수습했다. 말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지만 그날의 고수 아저씨는 더더욱 필요 이상의 말을 하지 않았다. 마치 미리 부탁받은 일을 처리하듯 묵묵히 해냈다. 화림은 그런 것들을 거의 멍한 상태로 지켜봤다. 고수 아저씨가 자기 앞에 쪼그려 앉아 뭐라고 했던 것 같기도 했다. 정신 차려였는지, 네가 아직 해야 할 게 남았다 였는지. 이모 할머니의 장례는 조용하게 치러졌다. 마을 사람들이 방문을 했다.
겉으론 애도를 표했지만 눈빛엔 두려움과 수군거림이 섞여 있었다. 그 무서운 무당이 저렇게 갔다더라. 끝내 사람 잡는 판을 벌이다 그렇게 됐다더라. 말은 많았지만 정작 누구도 진실을 알지는 못했다. 화림은 상복을 입고 앉아 있었고 고수 아저씨가 옆에서 거의 모든 절차를 챙겼다. 제자들은 향을 갈고 상을 정리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런데도 화림은 울지 못했다. 아니, 울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이모 할머니를 죽게 만든 게 결국 자기라고 여겼으니까. 누군가는 제물로 죽어야 했고 자기는 그걸 외면하지 못했다. 그 생각 앞에서 화림은 멍하니 앉아있기만 했다. 눈은 떠 있었지만 마음은 장례 내내 구판 한가운데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리고 장례가 거의 끝나갈 무렵 화림은 문득 떠올렸다. 봉길. 산막에 숨겨둔 그 아이. 그제야 핏기가 가셨다. 이모 할머니가 죽고 구판이 무너지고 장례가 시작되는 동안에도 화림은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잃느라 그 아이를 떠올릴 겨를조차 없었던 것이다. 자기가 살리겠다고 데려다 숨겨놓고 가장 먼저 잊어버렸다는 것, 화림은 거의 비틀거리듯 몸을 일으켰다. 그날 밤 장례를 빠져나와 산길을 오른 화림은 그 아이가 아직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산막문이 열리고 봉길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며칠을 굶고 추위에 떨면서도 봉길은 정말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화림은 처음으로 무너졌다. 장내 내내 한 번도 울지 못했던 아이가 그 앞에서 결국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할머니를 잃었다는 부재와 봉길이 살아있다는 안도감, 그리고 그 아이를 잠시라도 원망하고 두려워했던 자신의 마음에 대한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제야 모든 것이 비로소 실감났다. 그렇게 화림은 봉길을 끌어안은 채 한참을 울었다. 오히려 우는 화림을 달래는 건 봉길이었다. 너 뭐야? 왜 여태 여기 있어? 원망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다행이라는 말에 가까웠다. 봉길은 화림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했다. 누나가 올 거니까. 그 짧은 한마디가 화림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어쩌면 그 순간부터였을 것이다. 두 사람이 서로의 삶에 스며들어 이제는 누구도 쉽게 떼어낼 수 없는 인연이 되어버린 것은.